왕비의 비밀 금고. 한밤중 왕비의 처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괴짝을 여는 소리, 무언가를 세는 소리, 은하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 왕비가 혼자 뭔가를 세고 있습니다. 진상품으로 받은 비단 100필, 인삼 50근, 금은보화 수십 점, 그리고 현금 은화 5천냥.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억 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궁궐 안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후궁, 아니면 내관. 정답은 모두입니다. 왕을 제외한 궁궐의 모든 권력자들은 각자의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어떻게 숨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오늘 저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숨겨진 가장 은밀하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권력도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의 생존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진상품을 팔아 돈을 벌던 궁궐 속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권력을 돈으로 바꾸고 돈으로 권력을 샀던 사람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치열한 재테크 전쟁. 지금부터 역사가 감춰왔던 궁궐 최고 권력자들의 비밀 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왕비의 비밀 금고. 왕비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조선시대 왕비는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왕비는 궁궐의 주인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왕비에게는 따로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필수였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왕이 죽으면 왕비는 대비가 됩니다. 권력은 있지만 경제적 지원은 줄어듭니다. 둘째, 친정 식구들을 돌봐야 합니다. 형제들의 관직, 조카들의 혼사. 모두 돈이 듭니다. 셋째, 후궁들과의 경쟁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려면 선물도 주고 위상도 화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비는 자신만의 비밀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비밀 장부. 왕비의 첫 번째 수입원은 진상품이었습니다. 진상품이란 각 지방에서 왕실에 바치는 특산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왕에게 바치는 것이지만 왕비에게도 별도로 진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비단 100필, 모시 50필, 삼배 30필, 인삼 30근, 꿀 20항아리, 잔 10말, 전복 500개, 홍합 1000개, 미역 50단, 그리고 금, 은,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왕비는 이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상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궁궐 밖 상인들에게 몰래 팔았습니다. 중간에서 내관이나 상궁이 중개를 했습니다. 수수료? 당연히 받았죠. 보통 10에서 20%. 궁궐 최대 사업, 진상품 장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중전이 내수사에 명하여 재물을 관리하게 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게 하였다. 내수사란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입니다. 왕비는 자신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들어온 것, 나간 것, 남은 것 모두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이었냐면 오늘날 회계장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수입 항목, 진상품 판매월 평균 500냥, 지출 항목, 친정 식구 지원월 200냥. 그러니까 왕비는 매달 500냥씩 저축했다는 뜻입니다. 1년이면 6천냥, 10년이면 6만냥.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억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궁궐의 왕비가 밤마다 장부를 보며 재산을 세고 있는 모습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금빛 비녀를 꽂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일은 비단 30필을 팔아서 은화 200냥을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모습을. 이게 바로 조선 왕비의 현실이었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돈은 스스로 벌어야 했던 여인들. 그리고 이건 왕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후궁들, 상궁들, 내관들 모두가 자신만의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어떻게 진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지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비즈니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급자가 있고, 중개인이 있고, 구매자가 있고, 심지어 마케팅까지 있었습니다. 판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스텝 1. 공급 진상품 입고. 매달 각 지방에서 진상품이 들어옵니다. 왕에게 가는 물건, 왕비에게 가는 물건, 세자에게 가는 물건들이 따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왕비는 자기 몫을 확인합니다. 이번 달은 비단 100필, 인삼 50근, 전복 300개. 이 중에서 팔 물건을 선별합니다. 보통 50 내지 70%를 팔았습니다. 스텝 2. 중개 내관과 상공의 역할. 왕비가 직접 상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주로 내관이나 고위 상공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궁궐 밖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종로의 비단 상인, 남대문의 약재 상인, 동대문의 어물 상인. 중개인은 물건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상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판매가의 10 내지 20%. 스텝 3. 거래 은밀한 만남. 거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궁궐 후문이나 측문을 통해 물건이 몰래 나갔습니다. 상인은 물건을 받고 현금을 중개인에게 줍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현금이었습니다. 스텝 4. 왕비의 금고로. 중개인은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왕비에게 전달합니다. 왕비는 이 돈을 자신의 비밀 금고에 보관합니다. 금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비의 친전 깊숙한 곳, 일반 궁녀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의 비단 장사. 숙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인현왕후. 그녀는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위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중전이 비단 50필을 내수사에 명하여 팔게 하였다. 받은 돈은 은화 300냥. 비단 한 필당 6냥씩 받은 겁니다. 당시 비단 시세가 한 필당 4 내지 5냥이었으니 꽤 비싼 가격에 판 겁니다. 왜 비쌌을까요? 왕비가 쓰던 물건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왕실 인증 상품인 셈이죠. 상인들은 이 물건들을 다시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왕비님께서 쓰시던 비단입니다. 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믿기시나요? 조선시대 왕비가 마치 오늘날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처럼 재고를 관리하고 중개인을 통해 물건을 팔고 수익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화려한 궁궐 뒤에는 이런 치열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왕비뿐만 아니라 후궁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재산. 이제 후궁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비는 그나마 공식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궁은 다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을 때는 권력이 있지만 총애를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왕비보다 더 절박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후궁의 수입원은 세 가지였습니다. 수입원 하나, 품계에 따른 녹봉. 후궁도 품계가 있습니다. 빈, 귀인, 소외, 수계 등등. 품계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일품 비는 월쌀 10석, 콩 5석, 그리고 현금 20냥.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원 둘, 왕의 선물. 왕이 총애하는 후궁에게는 선물을 많이 줍니다. 비단, 보석, 귀금속, 심지어 토지까지. 후궁들은 이 선물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비처럼 대놓고 팔 수는 없었지만 몰래 몰래 중개인을 통해 팔았습니다. 수입원 셋, 뇌물.
이게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후궁은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저 사람 좀 관직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관직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을까요? 관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냥에서 1000냥까지. 오늘날 가치로 1억에서 10억 원 수준입니다. 권력과 돈의 거래, 궁궐안, 보이지 않는 시장. 실제 사례로 가장 유명한 후궁, 장희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재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현금 은화 5천냥 약 5억, 금은보화 수백 점,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요? 첫째, 왕의 총애. 숙종이 하사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관직 청탁. 그녀의 영향력으로 관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셋째, 진상품 판매. 왕비가 되기 전부터 진상품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면 재산도 사라진다는 냉혹한 현실. 후궁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정했습니다. 오늘은 왕의 총애를 받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돈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권력 게임에서 진 순간 그 돈마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보도 돈이 된다. 지금까지 왕비와 후궁의 재테크를 봤습니다. 이제 더 어두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장. 관직, 특혜, 정보. 모든 것이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놀랍게도 관직에는 비공식 시세가 있었습니다. 정산품 당상관 500냥, 정의품 판서 1000냥.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프로세스. 스텝 1. 관직을 원하는 사람이 중개인을 찾습니다. 보통 내관이나 왕비 또는 후궁의 측근. 스텝 2. 중개인이 왕비나 후궁에게 전달합니다. 아무개가 아무 자리를 원합니다. 대가는 얼마입니다. 스텝 3. 왕비 또는 후궁이 왕에게 추천합니다. 전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스텝 4. 왕이 임명하면 돈이 중개인을 통해 왕비나 후궁에게 전달됩니다. 스텝 5. 왕비 또는 후궁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줍니다. 보통 20에서 30%. 얼마나 흔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중전이 사람을 청거하여 관직에 제수하게 하였다. 대간이 이를 부당하다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궁 아무개가 왕에게 청탁하여 친족을 관직에 임명하게 하였다. 얼마나 흔했으면 실록에까지 기록이 남았을까요? 세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관직만 거래된 게 아닙니다. 정보도 돈이 되었습니다. 무슨 정보가 팔렸을까요? 정보 하나, 왕의 건강 상태. 왕이 아프면 전국이 요동칩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은 큰 이득입니다. 왕비의 측근 내관이 이 정보를 외부에 팔았습니다. 가격 100에서 500냥. 정보 둘. 인사 정보. 다음 달에 누가 판서가 될 것이다. 이런 정보는 금값입니다. 미리 알면 줄을 설 수 있으니까요. 정보 셋. 왕의 기분. 요즘 왕께서 아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다. 이런 정보도 팔렸습니다. 상소를 올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선 궁궐의 민낯입니다. 화려한 위궤, 엄숙한 위례 뒤에는 이런 거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돈이 되었고, 돈은 다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결국 조선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몰락의 순간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으면 재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순간들. 사례 하나, 패비 윤씨, 연산군의 어머니. 그녀는 성종의 후궁에서 왕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질투가 심했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재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금 3,000냥, 토지 50마지기,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연산군은 나중에 왕이 되어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폐위되었습니다. 사례 둘, 경빈 박씨, 영조의 후궁. 그녀는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위혹을 받았습니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그녀는 패출되었습니다. 그녀가 모은 재산, 현금 2,000냥, 토지 30마지기, 모두 몰수되었고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쓸쓸히 죽었습니다. 사례 셋, 장희빈. 다시 장희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00냥이라는 거금을 모았지만 사약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권력을 잃으면 재산도 함께 사라진다. 왕비와 후궁들이 필사적으로 돈을 모은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권력을 잃는 순간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지킬 권력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와 후궁들에게 재산은 안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위안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화려한 궁궐에서 평생 돈을 모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했던 여인들. 권력과 돈. 둘 다 있어야 의미가 있지만 둘 다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 이게 바로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비와 후궁들의 비밀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진상품을 팔아 돈을 벌던 왕비, 관직을 팔아 재산을 모은 후궁, 정보를 팔아 돈을 벌던 내관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치열한 재테크와 생존 전략.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돈으로 다시 권력을 사는 일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교훈 하나, 권력도 결국은 돈이다. 조선시대 왕비와 후궁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존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교훈 둘, 돈 없는 권력, 권력 없는 돈, 둘 다 위태롭다. 권력만 있고 돈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돈만 있고 권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둘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훈 셋, 시스템의 부패는 결국 무너진다. 왕실의 비밀 거래들은 결국 조선이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부패하면 그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 왕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돈을 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력도 돈도 버리고 조용히 사시겠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